반대 매매가 쏟아지기 전에 체크해보자. 신용잔고 보는 법.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SG 사태가 한 차례 좀 크게 불거졌습니다. 그러면서 신용잔고에 대한 경고등이 한 차례 켜졌는데요.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게 신용잔고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투자자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희님 먼저 이 신용잔고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 작년 6월쯤에도 이제 반대매매 한창 폭락장이었는데 네. 여기에 반대매매가 터지면서 증시 하락이 더 부추겼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창 이제 이슈화 되다 보니까 저 채널에서도 이걸 다뤘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B2였는데 이번에는 약간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CFD 거래에서 반대매매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번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 제가 2차 전지 테마 쪽에 자금이 몰리면서 다시 신용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잠깐 얘기를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번 SG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신용잔고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신용잔고 최근에 뭐 20조 원 가까이 뭐 됐다가 뭐 약간 줄었다가 네. 이런 소식을 본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SG 사태 이전에는 한 4월 말부터 신용잔고가 20조 원이 넘어섰거든요. 네. 근데 SG 사태가 딱 있고 나서 이 신용잔고가 19조 원대로 떨어진 상황이지만 역시나 19조 원대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SG 사태 이후에 19조 원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신용을 갚았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게 네. 이번에 반대매매가 터지면서 그 물량이 출회되면서 신용잔고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신용으로 산 사람들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신용이 필요해야 주가가 오르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어쨌든 빛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면 이게 언젠가 이번 사건처럼 주가 폭락 하한가 사태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게 증거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입금하지 못했을 때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신용거래도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신용거래랑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증거금만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미수거래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용거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자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 이걸 이제 신용거래라고 하고요. 네. 역시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기간에 따라서 우리는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율 같은 경우에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요. 증권사마다도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보통 한 5%대에서 9%대 정도로 이제 나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용거래를 통해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이자 9%대의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9%가 넘어서야지 그때부터 그렇죠. 나에게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고 신용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 내가 대출을 받으려는 증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 이제 나와 있고요. 이런 부분이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들은 뭐 신용거래를 이걸 지금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자율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해당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는 HTS에 들어가 보시면 네. 이제 종목을 검색하면 여기에 신용 보증금률이랑 신용 등급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삼성전자를 좀 예시로 가져와 봤어요.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신용으로 사겠다라고 한다면 네. 삼성전자 종목을 검색을 해가지고 마우스 커서를 딱 올리면 그 안에 신용 보증금률이랑 이렇게 신용 융자에 대해서 몇 군 A군인지 뭐 등급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신용 보증금률이 45%대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신용 융자는 A군입니다. 신용 등급은 이제 종목별로 다 다른데요. 네. S등급부터 시작해서 A, B, C, D 등급으로 나뉘는데 이 신용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릅니다. 우량할수록 당연히 대출을 많이 해주고요. 이 등급이 D등급으로 갈수록 대출금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신용 보증금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삼성전자를 신용으로 사고 싶은데 내 돈은 45%가 필요하고 나머지 55%에 대해서는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든다면 내가 삼성전자를 100만 원어치를 사고 싶어요. 이때 내가
우리가 내 돈 45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 55만 원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네. 이 55만 원에 대해서 기간에 따라서 최대 9%대까지 이자를 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자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신용대출을 받아서 수익을 내려면 더 그 큰 만큼의 좀 이익이 나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신용거래를 하고 나서 반대매매가 일어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가 이제 신용거래를 하게 되면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의무가 생기거든요. 이 담보 유지 비율 같은 경우에는 140%예요. 이 140%를 유지해야 되는데 140%의 담보 유지 비율이 밑으로 떨어진다면 자동으로 이제 반대매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신용 거래를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신용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잘 갚아내야 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방금 말했던 140%의 담보 유지 비율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네. 증권사 입장에서도 뭐 모든 금융기관이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돈을 잘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장치, 뭐 브레이크를 걸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증권사는 이제 빌려준 금액의 140%가 잔고에 있어야 되고 이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에서는 아, 지금 이 사람은 뭔가 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반대 매매를 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가 예시로 들어본다면 삼성전자 신용보증금률이 제가 4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100만 원어치를 산다고 했을 때 신용을 쓴다면 내 돈 45만 원에 55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총 잔고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빌린 돈이 55만 원이잖아요. 이 55만 원의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140%가 적용이 됩니다. 55만 원의 140%가 이제 적용이 되면 77만 원이 잔고에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담보 유지 비율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원래는 100만 원어치 삼성전자가 있었는데 7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77만 원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담보 유지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맞추지 못하면 예수금으로도 맞출 수가 있어요.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예수금으로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예수금을 맞추지 못한다. 이렇게 됐을 때 증권사에서는 강제로 청산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용거래를 하려면 담보 유지 비율이 지켜져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미수거래는 뭔가요? 네, 미수거래는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증거금이라는 개념과 접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삼성전자의 신용보증금률이 45%였고요. 이 말은 내 돈 45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 55만 원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수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증거금률을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지금 증거금률이 20%대라고 이제 적혀져 있잖아요. 이 뜻은 내 예수금 20%만 있으면 일단은 20%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이 영업일 후에 입금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증거금은 약간 먼저 계약금을 20% 넣고 나머지 80% 잔금에 대해서는 이 영업일까지 입금해야 된다라고 좀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영업일까지 나머지 80% 잔금을 내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때도 역시나 강제로 주식이 청산이 되는 거고요. 신용거래는 이제 신용을 땡겨서 산 거지만 이제 증거금 거래, 미수거래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을 어쨌든 채워 넣어야 된다. 이런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용거래 그리고 미수거래에 대해서 좀 차이점과 설명들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투자에 좀 활용을 해보려면 예탁금이라든지 지금 신용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 들어가면 누구나 다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뭐 증권사마다 조금씩 종목명 검색 입력하는 건 좀 다르겠지만 네. 증시 주변 자금 추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예탁금과 신용 잔고를 볼 수 있는 이런 창이 나옵니다.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투자자들의 매수 대기 자금, 예수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예탁금을 통해서도 이제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열기인지 아니면은 좀 외면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한창 동학개미 운동 열풍이 있었을 때는요, 예탁금이 한 75조
원까지 돌파했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장을 맞으면서 이 예탁금이 기존 75조 원에서 한 40조 원대로 떨어졌고요. 최근에는 2차 전지 열풍에 예탁금이 53조 원대까지 좀 약간은 올라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이 신용을 통해서 거래한 주식에 투자한 뒤에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4월 중순 말일까지는 이제 이 신용잔고율이 한 20조 원까지 돌파가 됐다가 SG 사태 이후에 19조 원대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앞서도 말했지만 이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상환을 하면서 이 잔고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담보 유지 비율이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로 강제적으로 청산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도 잔고가 점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HTS 사용법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초록창에다가 그 증권 탭에 들어가면 증시 자금 동향 그 탭이 있거든요. 네. 그걸 눌러서도 똑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HTS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초록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내 종목이 맞아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개별 종목으로 신용잔고가 어떤지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나 HTS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종목별 신용 매매 동향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종목별로 신용 매매 동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창 이제 좀 이슈가 됐던 에코프로로 제가 좀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굉장히 에코프로라고 이제 신용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뭐가 되게 많잖아요. 위에 카테고리가. 근데 우리는 딱 4가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도 이제 표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잔고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신용을 써서 매수한 주식의 수를 의미하는 게 바로 잔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금액인데 그 금액은 그냥 말 그대로 금액을 의미한다고 좀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지금 세 번째로 공여율이라는 거거든요. 이 공여율이란 무엇이냐? 오늘 하루 동안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의 하루 거래량 중에서 신용으로 산 주식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게 이제 공여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잔고율은 공여율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에코프로의 전체 상장 주식 중에서 총 신용으로 산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네. 이거를 잔고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의 공여율이 4월 28일을 기준으로 7.75거든요. 자, 이거는 이 말을 이제 다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루 거래량 중에서 7.75%의 신용으로 에코프로를 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의 잔고율은 지금 에코프로 전체 주식수의 한 2.24% 수준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여율이랑 잔고율이랑 이 차이를 제가 다시 한 번만 좀 짚어드린다면 공여율은 일별 신용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잔고율은 누적된 신용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신용 잔고율이 좀 높아지면 신용이 점점 쌓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SG 사태가 좀 불거지면서 하한가로 많이 갔던 종목들이 지금 그럼 그 부분이 높았던 건가요? 네, 맞아요. 이번에 SG 사태에 포함됐던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다우 데이터를 좀 예시로 가져와 봤거든요. 네. 다우 데이터에 똑같이 이제 신용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요. SG 사태 이전까지는 하루 공여율이 뭐 40%대도 있고요. 34%대도 보이고요.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제 계속해서 공여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누적 잔고율을 의미하는 잔고율도 10%대로 굉장히 신용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SG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만약에 내가 다우 데이터를 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부분만 확인했어도 이 부분 다우 데이터는 왜 이렇게 신용 비중이 10%가 넘지? 이것만 좀 한번 의심했어도 이런 좀 불상사를 개인 투자자들이 좀 피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할 때 잔고율이 좀 낮다 싶으면은 이 종목 좀 안전하네라고 판단을 내려도 되나요? 앞서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잔고율이 2%대였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코웨이라는 종목도 가져와 봤어요.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잔고율이 0.16%입니다. 에코프로보다 코웨이가 지금 신용 잔고율이 훨씬 더 낮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에코프로보다 훨씬 더 신용 잔고율이 낮으니까 코웨이 좋은 종목인가? 이거 사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단순히 이게 비율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종목이다,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약간 위험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잔고율이 높은 것보다는 반대 매매 쪽에서는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신용 잔고율이 너무 낮으면 이게 또 소외받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코웨이 주가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용으로 사람들이 신용을 써서라도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쭉쭉쭉 오르는 반면에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신용을 써서 사야 되나? 그냥 남은 돈으로 투자해보자라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거든요. 네. 그래서 잔고율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잔고율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그쵸, 말씀 주신 대로 이 종목은 정말 사고 싶다 하면은 저라도 정말 신용을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신용을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적절한 신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네. 그래서 이제 신용 잔고율이 보통 2%대, 3%대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정도의 신용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5%대를 좀 넘어서면 이때부터는 조금 이 종목 신용이 끼고 있는데 이거를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에서 10%대 정도까지 이제 넘어간다면 이땐 정말 위험하다. 이 종목은 이 종목을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찾아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SG 사태에 하한가 종목 한 8개 종목이 있었잖아요. 네. 그 종목들의 신용 잔고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다 10%대를 넘어갔어요. 6%대도 있었지만 이제 10%대 있었던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따라서 상승장에서는 이제 신용이 증가하면 주가도 함께 오르다가 정점을 찍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하락장에서는 신용 잔고율이 좀 높은 종목은 주가가 빠지면 이제 반대 물량으로 또 다출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양면을 가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SG 사태가 워낙 좀 심각하게 번졌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B2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더 인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투자하기 전에는 신용 잔고를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뭐 개별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아예 그 HTS 차트에다가 신용 잔고를 볼 수 있도록 지표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쨌든 투자하기 위해서는 차트 내 가격적인 조건들은 좀 보고 가는 편이기 때문에 이 잔고를 같이 이제 지표에 추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지표 추가하는 게 있으니까 같이 주가의 오름에 따라서 이 종목이 신용이 같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신용에 대한 것은 잘 이용을 하면은 물론 약이 되지만 좀 좋지 않게 조금 쉽게 이용을 하다가는 확실하게 좀 투자에 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성식기님은 신용에 한번 맛을 보면 절대 못 잊는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하니까요. 어떻게 현명하게 신용을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 오늘 방법들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뭐 잠깐 얘기를 돌리자면 SG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뭐 피해자다라고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계좌를 타인한테 뭐 맡기는 경우도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연희님은 좀 이번 사태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누구나 이제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좀 내가 감정이 어떤 상태인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굉장히 동기부여를 얻고 뿌듯하고 이런 감정이 드는가 아니면은 뭔가 욕심이 끼고 내가 이거를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저는 이거는 뭔가 약간 사기일 수도 있고 내가 속는 걸 수도 있다. 지금 내가 욕심이 낀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누군가의 말이 정말 욕심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동기부여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보면서 좀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회 초년생뿐만이 아니라 30대, 40대, 50대 분들 모든 분들이 나의 개인정보를 굉장히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좌번호, 뭐 도장, 공인인증서, 신분증 이런 거 굉장히 쉽게 넘기거든요. 절대로 나의 개인정보는 가족에게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에게 또 귀한 말씀까지 연희님이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저희 산업에 대한 이야기, 특히 건설기계 섹터에 대해서 주목을 해봤고요. 쉬운 재테크 읽어주기 2부에서는 신용잔고와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에게 좀 쉽고 재밌게 좀 다가가는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